오늘 이야기는 술맛보다 더 진하고 꿀떡보다 더 쫄깃합니다. 술값 대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신명 나게 한번 잊혀보겠습니다. 눌러주셨습니까? 그럼 시작합니다. 한때는 고귀한 양반가의 교수였던 서한은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앉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사무치는 억울함에 지친 서한은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어느 외딴 정자 아래에서 마침내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희미해져 가는 의식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넣은 얼굴들을 떠올렸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 이 억울함을 갚고 말 것이다. 복수라는 단 하나의 열망이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간신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서한은 왜 이토록 복수를 열망하고 모진 일을 당했을까요? 그리고 그토록 열망했던 복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사람의 운명이란 것이 이토록 하룻밤 꿈처럼 허망하고 유리그릇처럼 부서지기 쉬운 것인 줄 그때 이서한은 미처 몰랐습니다. 병조판서 김규진 대감댁의 둘째 며느리로 시집온 지 어느덧 반년, 몰락한 가문의 딸이었던 그녀에게는 과분하다 할 만큼 평온하고 고요한 날들이었지요. 비록 정략혼이었으나 남편 현우는 마음이 비단결같이 고운 사내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잔병치레가 잦아 늘 얼굴이 창백하고 몸은 마른 나뭇가지 같았지만 서아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봄날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는 서아의 총명함과 단아한 자태를 아껴 작은 매화라 부르며 지극히 위해 주었지요.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서아는 이른 새벽 정갈하게 몸단장을 하고 시부모님께 아침 문안을 올렸습니다. 겉으로는 학식과 덕망이 높아 보이는 시아버지, 김규진과 아들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시어머니, 윤씨 부인은 흠잡을 데 없이 단정한 며느리를 흐뭇하게 맞아주었지요. 문안을 마친 서한은 남편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막 잠에서 깬 현우가 희미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았습니다. 부인, 또 나보다 먼저 일어나셨구려. 내 복은 박 하나, 아내 복 하나는 타고났나 봅니다. 서방님, 그런 말씀 마셔요. 밤새 기침은 안 하셨는지요? 서한은 익숙하게 그의 이마를 짚어 열을 확인하고 탕약을 데워왔습니다. 그 쌉쌀한 약내가 두 사람의 공간을 채우는 익숙한 향이었지요. 약을 다 마신 현우가 서아의 손을 잡고 정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아침 이슬을 머금은 작약이 함초롬이 피어있는 아름다운 정원이었습니다. 보시오, 부인. 저 꽃이 꼭 부인을 닮지 않았소. 맑고 곱기가 하늘의 선녀 같구려. 현우의 다정한 말 한마디에 서아의 뺨이 발그레하게 물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대로 남편의 곁에서 조용히 서로를 위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서아는 소박한 행복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한낮에 꾸는 짧은 꿈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원에서 함께 시를 짓던 현우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진 것입니다. 평소 앓던 지병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었지요. 집안은 발칵 뒤집혔고 용하다는 의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으나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사흘 밤낮을 꼬박 앓던 현우는 결국 아내의 손을 힘없이 붙잡은 채 혼례를 올린 지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허망하게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 윤씨 부인의 귀를 찢는 절규가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아들의 싸늘한 시신을 붙들고 실성한 듯 울부짖던 그녀는 삽시간에 도끼 서린 눈으로 넋을 잃고 서 있는 서아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전현이다. 전현이 내 아들을 잡아먹었다. 내년이 우리 집에 들어오고부터 우환이 끊이질 않더니 결국 내 귀한 아들 목숨까지 앗아갔구나. 이 천하에 재수 없는 것. 아들을 잃은 슬픔은 순식간에 며느리를 향한 저주와 증오로 변했습니다.
그날부터 서아의 삶은 끝이 보이지 않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장례가 끝나기 무섭게 시댁 식구들의 얼굴에서는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슬픔에 잠긴 척 위엄을 지키던 시아버지. 김규진은 뒤로는 사람을 시켜 서아가 시집 올 때 가져온 막대한 혼수와 친정의 재산 목록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들을 잃은 슬픔 대신 재물에 대한 탐욕만이 번뜩이고 있었지요. 더욱 끔찍한 것은 시아주버니 김태석의 노골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세를 등에 업고 방탕한 생활을 일삼던 그는 밤늦게 혼자 빈소를 지키는 서아의 방으로 스스럼없이 들어와 술 냄새를 풍기며 추파를 던졌습니다. 재수씨, 이제 홀몸이 되었으니 오죽 외로울까. 이 오라비가 위로라도 해줘야지 않겠소. 기름진 손이 서아의 어깨를 감싸려 하자 그녀는 기겁하며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주버님, 어찌 이러십니까? 부디 채통을 지켜주십시오. 서아의 완강한 저항에 김태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제 뜻대로 되지 않자 그는 되려 적반하장으로 그녀를 겁탈하려 들었습니다. 서아는 비명을 지르며 사력을 다해 저항했고 소란의 하인들이 몰려들어 다행히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서아를 올가맬 완벽한 덫이 되었습니다. 김태석은 부모에게 달려가 눈물로 거짓을 고했지요. 서아가 먼저 자신을 유혹했다고요. 기다렸다는 듯이 윤 씨 부인은 서아의 머리채를 휘어잡았고 김규진은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남편의 3년상도 치르지 않고 시아주버니를 탐한 부정한 년. 내년이 정녕 우리 가문을 더럽히려 드는 것이냐? 아닙니다, 아버님. 저는 결백합니다. 제발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서아는 눈물로 애원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실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재산을 빼앗고 그녀를 내쫓을 명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결국 서아는 남편을 잡아먹고 집안을 어지럽힌 악귀라는 끔찍한 누명을 쓴 채 대문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시집 올 때 입었던 화려한 비단옷도 고이 간직했던 폐물도 모두 빼앗긴 채 입고 있던 소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오직 충직한 몸종 워라만이 눈물을 흘리며 함께 나설 뿐이었지요. 쾅 하고 닫히는 육중한 대문 소리는 그녀의 지난 삶의 마침표를 찍는 소리 같았습니다. 친정은 이미 기울어 돌아갈 곳조차 없었습니다. 한겨울 칼바람이 살을 애는 듯했습니다. 한때는 고귀한 양반가의 규수였던 서아는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앉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그녀에게 손가락질했고 경멸 어린 시선을 던졌습니다. 며칠을 굶주리며 거리를 헤매자 한때 옥처럼 곱던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이고 핏기를 잃어갔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사무치는 억울함에 지친 서아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어느 외딴 정자 아래에서 마침내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속눈썹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희미해져 가는 의식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넣은 김규진 일가의 얼굴들을 떠올렸습니다. 위선적인 시아버지, 탐욕스러운 시아주버니, 악독한 시어머니, 그들의 얼굴 위로 다정했던 남편의 얼굴이 겹쳐지자 뜨거운 피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 이 억울함을 갚고 말 것이다. 복수라는 단 하나의 열망이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간신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눈은 원한에 찬 그녀의 몸 위로 소복이 쌓여가며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지워버리고 있었습니다. 까무룩 꺼져가던 의식의 저편에서 서아는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얼어붙었던 손끝과 발끝으로 피가 도는 듯 저릿한 감각이 퍼져나갔고 코끝으로는 쌉쌀하면서도 구수한 약초 다리는 냄새가 스며들었지요.
무겁디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리자 눈에 들어온 것은 낯선 방의 얼룩진 천장이었습니다. 자신이 누워있는 곳은 단단한 온돌방이었고 몸에는 두툼하고 낡은 소미불이 덮여 있었습니다. 아가씨, 정신이 드십니까? 아가씨. 곁에서 꼬박 밤을 새우며 자신을 간호하던 월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제야 서아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그 지독한 눈보라 속에서 죽지 않았음을 실감했습니다. 월아야, 여긴 어디냐? 목소리는 갈라지고 거칠게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을 굶고 눈밭에 쓰러졌으니 몸이 성할 리가 없었지요. 웬 할아버님께서 정자 아래에 쓰러져 있던 저희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여기가 그분의 주막이라 하옵니다. 월아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렸습니다. 희끗희끗한 수염에 인자한 눈매를 가진 노인 하나가 뜨거운 약사발을 들고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허허, 이제야 정신이 좀 드시오? 꼬박 이틀을 잠만 자더이다. 저승 문턱까지 갔다 온 셈이지. 노인은 자신을 박초씨라 소개했습니다. 젊은 시절엔 벼슬길의 뜻을 두었으나 당파 싸움의 환멸을 느끼고 낙향하여 지금은 저작거리 한편에서 작은 주막을 꾸려가고 있는 몰락한 양반 출신이었지요. 그는 눈밭에서 거의 시신이나 다름없던 두 여인을 발견하고는 차마 외면할 수가 없어 자신의 주막 행랑채로 거두었던 것입니다. 박초 씨는 서아의 남루한 행색 속에서도 숨길 수 없는 기품과 월아의 충심을 보고 이들이 평범한 신분이 아님을 금세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쓴맛 단맛을 다 겪어본 노인답게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따뜻한 죽과 약을 내어줄 뿐이었지요. 며칠간의 극진한 간호 덕에 서아는 겨우 몸을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자 서아는 월아의 부축을 받아 박초 씨 앞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르신,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 몸으로나마 보답하고 싶으니 부디 이곳에 머물며 주막의 허드레실이라도 돕게 해주십시오. 박초 씨는 잠시 서아의 맑고도 강단 있는 눈을 들여다보더니 이내 허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시오. 보아하니 갈 곳도 마땅치 않은 듯한데 기운 차릴 때까지만이라도 편히 머무시오. 다만 내 한마디만 하리다. 과거가 무엇이었든 이곳에서는 그저 주막 일꾼일 뿐이오. 견딜 수 있겠소. 예, 어르신. 어떤 일이든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때 병조판서 댁며느리로 고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 산더미 같은 그릇을 닦고 질퍽한 주막 바닥을 쓸고 닦는 것이 그녀의 일이 되었습니다. 비단옷 대신 해진 무명옷을 입었고 가지런히 빗어 올렸던 머리는 아무렇게나 틀어 묶었습니다. 옷같이 곱던 손은 금세 트고 갈라져 옹이진 나뭇가지처럼 변해갔지요. 월아는 그런 서아의 모습을 보며 날마다 눈물을 쏟았지만 서아는 단 한 번도 약한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그리고 악착같이 일을 해냈습니다. 그녀에게 고된 노동은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배신하고 나락으로 내몬 세상에 대한 분노를 사기는 방법이었고 복수를 다짐하는 그녀만의 의식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서아는 주막 일에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막은 그녀에게 세상을 가르쳐주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어주었습니다. 주막에는 참으로 각양각색의 인간들이 드나들었지요. 한 푼이라도 더 깎으려는 장사치들의 악다구니, 고된 술라에 지친 포졸들의 푸념, 술기운을 빌려 상관을 욕하는 아전들의 뒷담화, 은밀한 거래를 나누는 비단 장수와 향신료 상인까지
서하는 그들의 대화를 귀담아 들으며 저작거리의 생리와 권력의 속성을 하나씩 체득해 나갔습니다. 특히 병조판서 김규진 대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그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글쎄, 이번에 굴량미를 옮기던 배가 풍랑을 만나 뒤집혔다지 않나. 헌데 이상하게도 그 굴량미를 관리하던 군관이 바로 김규진 대감의 먼 친척뻘이라는 거야. 쉿, 자네 목이 몇 개라도 되나? 그분 심기를 거슬렀다가 어떻게 되는지 잊었는가? 사람들은 김규진의 이름 앞에서는 한없이 몸을 사리면서도 뒤로는 그의 탐욕과 비리에 대해 수근거렸습니다. 서하는 그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기억하고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언젠가 그 모든 것이 그의 목을 겨눌 비수가 되리라 믿으면서요. 서하의 총명함과 고아한 기품은 누더기 옷으로도 온전히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뚝뚝했지만 손님들에게 허투루 대하는 법이 없었고 셈이 빨라 주무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가끔 그를 모르는 상인들을 위해 장부를 대신 읽어주거나 간단한 서신을 써주기도 했는데 그 글씨가 웬만한 선비보다 명필이었지요. 이내 주막을 찾는 손님들 사이에서 서하는 목련 아씨라 불리며 제법 유명해졌습니다. 차가운 듯 하면서도 어딘가 슬픔을 머금은 그 신비로운 분위기에 그녀를 흠모하는 사내들도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계절이 두어 번 바뀌고 시리도록 추웠던 겨울이 지나 꽃피는 봄이 왔습니다. 그날 밤도 주막은 늦도록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서하는 묵묵히 술상과 안주를 나르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주막 문이 열리며 삿갓을 깊게 눌러쓴 사내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떡 벌어진 것이 무인 같기도 했지만 그 풍기는 분위기는 여느 무인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는 호의로 보이는 장정 하나만을 대동한 채 주막 가장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아 술을 주문했습니다. 그가 바로 미복 차림으로 민정을 살피기 위해 자맹에 나선 이 나라의 왕, 이원이었습니다. 즉위 초 김규진을 비롯한 훈구파 대신들의 위세에 눌려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던 그는 부패한 관리들의 실상을 직접 파악하고자 밤마다 변복을 한 채 저작거리를 떠돌고 있었지요. 이원은 탁한 막걸리 한 사발을 앞에 두고 주막 안의 소란스러운 풍경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묵묵히 술상을 나르는 서하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차림새였지만 꼿꼿한 허리와 단아한 몸가짐은 결코 평범한 주모나 하녀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심한 듯 보이는 그 표정 아래 깊은 사연이 숨겨져 있음을 이원은 단박에 꿰뚫어 보았지요. 바로 그때 술에 거나하게 취한 무렵에 몇몇이 서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히히덕거리며 서하의 팔목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이야, 이 주막에 이런 고운 처자가 있는 줄은 몰랐네. 이리 와서 우리랑 술 한 잔 받으시게. 손님, 이러지 마십시오. 저는 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하는 침착하게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레베는 더욱 악착같이 그녀를 끌어당겼습니다. 주막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먹고 모두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습니다. 박초 씨가 말리려 나섰지만 무레베들은 칼자루에 손을 얹으며 위협했지요. 인연이 천한 계집 주제에 감히 내 손을 뿌리쳐. 분노한 사내가 손을 번쩍 치켜들어 서하의 뺨을 때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하가 나지막하지만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이 실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손을 거두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함부로 백성에게 손을 대는 것은 불법이거늘 하물며 그 이유가 고작 술 한 잔을 거절했다는 것이라면 더더욱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나라의 백성을 함부로 해하는 것은 곧 용상에 계신
전하의 용안에 먹칠을 하는 것과 같은 죄인이 말입니다. 주막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천한 주막 계집의 입에서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당도라고 기계 있는 말이었습니다. 물의 배는 물론이고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이원의 눈이 순간 크게 뜨였습니다. 그의 입가에 흥미롭다는 듯 희미한 미소가 걸렸지요. 뭐라고? 인연이 미쳤나? 이성을 잃은 물의 배가 결국 손을 휘두르려 할 때 번개처럼 한 사내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원의 호위무사였지요. 그는 단 2번의 손짓으로 물의 배들의 팔을 꺾어 제압해 버렸습니다. 악소리와 함께 나뒹구는 물의 배들을 보며 주막 안 사람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된 후 이원은 서아를 자신의 자리로 불렀습니다. 괜찮으시오? 덕분에 괜찮습니다. 귀인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봉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서아는 깍듯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까 보니 보통 담량을 가진 여인이 아닌 듯한데 글도 아시오? 어릴 적 아버님께 천자문을 겨우 뗀 수준입니다. 서아는 겸손하게 답했지만 이원은 그녀의 말이 거짓임을 알았습니다. 아까 그녀가 썼던 단어나 논리는 단순히 천자문만 뗀 수준이 아니었으니까요. 방금 보니 이 나라의 법도를 입에 담고 전하의 안위까지 걱정하는 듯하던데 홍나라에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소? 이원은 그녀를 시험하듯 물었습니다. 서아는 잠시 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비록 평민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말투와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사내가 조정의 높은 벼슬아치일 것이라 짐작했지요. 그리고 이것이 자신에게는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아는 왕의 정체를 모른 채 작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감히 귀인께 아를 말씀은 아니오나 묻기에 답하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병들어 있습니다. 높은 자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하여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고 법은 힘없는 자들에게만 서리발처럼 엄격합니다. 진정으로 백성을 위한다면 썩은 가지부터 쳐내야지요. 나무의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썩은 악취가 진동하는데 어찌 나라가 바로 서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비판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그것은 병조판서 김규진과 그 일파의 전횡을 겨냥한 말이었습니다. 이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눈으로 서아를 빤히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녀의 말은 그가 즉위한 이래로 밤낮으로 품고 있던 고민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한낱 주막의 여인에게서 이런 통찰과 기계를 보게 될 줄이야. 그는 충격과 함께 형용할 수 없는 강렬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궁으로 돌아온 이원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주막에서 만났던 여인 서아의 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당돌한 눈빛, 차갑고도 맑은 목소리, 그리고 나라의 근본을 꿰뚫어 보던 그 지혜까지 그는 내금 위장에게 은밀히 명을 내렸습니다. 저작거리 선일주막에 있는 목련 아씨라는 여인에 대해 알아보라.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그 뿌리까지 낱낱이 파헤쳐 고하라. 며칠이 걸리지 않아 서아의 모든 과거가 이원의 책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몰락한 양반 이씨 가문의 딸 이서아, 병조판서 김규진의 차남 김현우와 혼인했으나 남편이 일찍 죽자 남편 잡는 팔자라는 모함을 받고 시댁에서 쫓겨난 비운의 여인, 심지어 시아주버니에게 겁탈당할 뻔했으나 오히려 그에게 유혹했다는 누명을 썼다는 사실까지 보고를 읽어 내려가는 이원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했던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나는 썩은 악취가 바로 자신의 정적인 병조판서 김규진이었음을, 그리고 그녀가 가진 깊은 한과 분노의 이유를 말입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이원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김규진을 치기 위해서는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들어야 했다. 그리고 그 약점은 바로 그가 버린 며느리 이서아였다. 그녀는 단순한 여인이 아니었다. 부패한 권신들의 심장을 꿰뚫을 가장 날카롭고 아름다운 칼이 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평화롭던 선일주막에 한바탕 소란이 일었습니다.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금군들이 주막을 포위하듯 에워싼 것입니다. 주막 안의 손님들은 물론이고 박초 씨와 월아까지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습니다. 영모죄로 엮여 끌려가도 할 말이 없는 험악한 분위기였지요. 금군을 이끌고 온 장수가 주막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와 외쳤습니다. 이곳에 이서아라는 여인이 있느냐? 모두의 시선이 주방 한쪽에서 묵묵히 그릇을 닦고 있던 서아에게로 향했습니다. 월하는 겁에 질려 서아의 옷자락을 붙잡았지만 서아의 표정은 이상하리만치 담담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닦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듯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이서아요. 금군 장수는 서아의 얼굴을 확인하더니 이내 허리를 숙이며 공손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어명이요. 전하께서 그대를 찾으시오. 어서 입궁할 채비를 하시오. 어명. 왕이 자신을 찾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주막 안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초 씨는 입을 떡 벌린 채 서아를 바라보았지요. 서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복수를 위한 거대한 문이 전혀 예기치 못했던 방식으로 눈앞에서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궁에서 보낸 나인이 가져온 고운 비단옷으로 갈아입고 가마에 오르기 전 서아는 자신을 눈물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박초 씨와 월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살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아의 손을 꼭 잡으며 덧붙였지요. 월아야, 너는 나와 함께 가야겠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 가마는 육중한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아는 흔들리는 가마 안에서 저 멀리 보이는 기와 지붕들을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했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던 병조 판서 김규진의 저택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어렸습니다. 마침내 가마가 멈춘 곳은 화려하고 웅장한 궁궐의 문 앞이었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문이 그녀를 위해 열렸습니다. 그 문 너머로 그녀의 새로운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를 잡기 위한 덫이 놓인 화려하고도 위험한 세상으로 들어서는 문이었습니다. 궁에 들어온 서아에게 내려진 천명은 목욕 재개하고 옥체를 정갈히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그녀의 시중을 들었지요. 뜨거운 김이 자욱한 탕실 안 향기로운 약재를 푼 물에 몸을 담그자 지난 겨울 눈밭에서 얼어붙었던 뼛속까지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고된 주막일로 거칠어지고 상처투성이었던 손과 발을 나인들이 정성껏 어루만져 주었지만 서아는 그 부드러운 감촉이 오히려 낯설고 서먹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세월의 고통이 남긴 흉터는 살갗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몸단장을 마치고 나인들이 내어온 화려한 당의로 갈아입은 서아는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인이 앉아 있었지요. 창백하고 핏기 없던 얼굴은 뽀얗게 분을 발라 생기가 돌았고 부스스하던 머리는 윤기 나는 가채를 올려 기품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허상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의 절망과 모든 것을 되찾으리라 다짐했던 그날의 도끼가 서슬퍼렇게 살아 숨 쉬고 있었지요. 그녀에게는 종사품 수건의 품계가 내려졌습니다. 왕의 특별한 명으로 후궁 간택의 절차도 없이 하루아침에 내명부의 주인이 된 것이지요.
수건 이 씨를 위해 마련된 처소는 취운정이라 불리는 아담하고 고즈넉한 정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깃든 고요함은 폭풍전야의 그것과도 같았지요. 억울하게 소박맞은 과부가, 그것도 병조판서 댁며느리였던 여인이 왕의 후궁이 되어 입궁했다는 소문은 그날 밤으로 궁궐 전체를, 나아가 도성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특히 그 소식이 비수처럼 날아가 꽂힌 곳은 바로 병조판서 김규진의 저택이었습니다. 전역상을 물리던 김규진은 하인의 다급한 보고를 전해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찬물이 손등을 적셨지만 그는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했지요. 그보다 더한 충격과 경악이 그의 온몸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라? 그 그년이 궁에 들어와 수건이 되었다고? 그의 아내 윤씨 부인은 그 자리에 졸도할 듯 뒤로 넘어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남편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 시아주버니까지 홀리려 들던 그 요망한 것이 감히 용상에까지 꼬리를 쳐 전하께서 미치신 게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분노와 모욕감에 몸을 떨던 그녀는 이내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서아가 자신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꾸민 짓이라고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김규진의 장남 김태석 또한 사색이 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 재수씨였던 여인의 고운 자태를 탐했던 기억과 그녀를 내쫓기 위해 자신이 꾸몄던 비열한 거짓말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지요. 이제 왕의 여인이 된 그녀가 그날의 일을 입 밖에 내기라도 한다면 자신의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게 될 터였습니다. 두려움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오직 김규진만이 잠시의 충격에서 벗어나 냉정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새로 가져온 찻잔을 들었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내 아들 현우의 죽음과 전연을 내쫓은 일, 그리고 태석이의 추문까지도. 전연을 궁으로 불러들인 것은 나를 겨냥한 칼을 품겠다는 뜻이다. 이대로 좌시하고 있다가는 가문 전체가 풍비박산 날 수도 있다. 그는 서아라는 존재가 이제는 문 밖으로 내쫓은 가여운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의 목을 겨누고 들어온 가장 날카롭고 위험한 칼날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김규진의 저택은 그 누구도 잠들지 못하는 깊고 어두운 불안 속에 잠겼습니다. 서아가 왕, 이원을 다시 마주한 것은 입궁하고 사흘이 지난 밤이었습니다. 휘황찬란한 촛불이 방 안을 대낮같이 밝히고 있었고 상궁의 안내에 따라 용포를 입은 이원이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주막에서 보았던 삿갓은 사내의 모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위엄과 귀품이 그를 감싸고 있었지요. 서아는 예를 갖춰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일어서라. 이제 그대는 짐의 사람이니 이리 딱딱한 예를 갖출 필요는 없다. 이원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서아를 일으켜 자신의 맞은편에 앉혔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는 그저 서아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아 또한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담담히 마주했지요. 그대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구나. 원망도 보이지 않아. 어찌된 일인가. 두려움은 눈밭에 쓰러졌을 때 모두 버렸사옵고 원망은 가슴속에 복수라는 이름으로 다시 새겼기 때문이옵니다. 전하, 서아의 대답에 이원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나 자신이 제대로 본 것이었습니다. 짐이 왜 그대를 이곳으로 불렀는지 짐작하고 있겠지. 전하께서는 칼이 필요하신 것이겠지요. 가장 깊숙한 곳을 베어낼 수 있을 만큼 날카롭고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숨길 수 있는 작은 칼 말입니다. 맞다.
짐은 그대를 칼로 쓰고자 한다. 김규진과 그를 위시한 훈구 공신 세력들은 이 나라를 좀먹는 독버섯과도 같다. 그들을 쳐내지 않고서는 짐의 정치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허나 그들의 뿌리가 너무도 깊어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짐의 자리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 이원의 목소리에는 고독한 군주의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아에게 다가와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왕이 후궁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적인 행동이었지요. 수건, 짐의 칼이 되어주겠는가? 그대의 한을 푸는 길이 곧 이 나라의 병폐를 도려내는 길이 될 것이다. 그대의 복수를 짐이 돕고 싶다. 서아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을 올려다보는 왕의 눈을 깊이 들여다볼 뿐이었지요. 그의 눈에는 자신을 향한 연정도 단순한 동정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같은 목표를 가진 동지에게서나 볼 수 있는 굳건한 신뢰와 결의의 빛이었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하의 칼이 되겠나이다. 기꺼이 그 칼날에 제 모든 것을 실어 적의 심장을 꿰뚫겠나이다. 그날 이후 이원은 밤마다 서아의 처소인 취운정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이 잠자리를 같이 하는 일은 드물었지요. 대신 그들은 밤이 깊도록 마주 앉아 국정을 논했습니다. 서아는 주막에서 보고 들었던 저작거리의 민심과 피폐한 백성들의 삶, 그리고 관리들의 부정부패 실상을 왕에게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 어떤 상소문보다도 생생하고 날카롭게 국정의 현실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원은 서아의 지혜와 통찰력에 감탄하며 그녀를 더욱 깊이 신뢰하게 되었지요. 서아는 더 이상 과거의 연약하고 순종적이었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머리는 서리발처럼 냉철했으며 가슴은 오직 복수라는 뜨거운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첫 번째 복수의 칼날이 뽑혔습니다. 그 칼끝이 향한 곳은 바로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안겨주었던 시아주버니 김태석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아는 이원과 대화를 나누던 중 무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소첩이 주막에 있을 적에 이상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사옵니다. 북방의 국경을 지키는 군사들에게 보내는 군수물자가 중간에서 사라지는 일이 잦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옷감이나 약재 같은 것들이 저작거리의 암시장에 공공연히 유통된다 하더이다. 군수물자를 빼돌리는 자가 있다는 말이냐? 짐도 어렴풋이 보고를 받은 적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 조사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헌데 공교롭게도 그 군수물자의 수송과 관리를 책임지는 직책이 병조판서 대감의 장자인 김태석의 수하들이라 들었사옵니다. 그리고 저작거리에서 가장 큰 비단방을 운영하며 막대한 부를 쌓은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바로 김태석과 막역한 사이라 하더이다. 서아의 말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궁에 들어오기 전 월화를 시켜 박초 씨에게 은밀히 부탁해 놓았던 일이었습니다. 박초 씨는 자신의 예지 인맥을 총동원하여 김태석이 군수물자를 빼돌려 치부하고 있다는 소문의 근원지를 추적했고 마침내 그의 비리를 기록한 장부의 일부와 관련자들의 증언을 확보하여 월화편에 보내왔던 것입니다. 이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부패를 넘어 국방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적행위나 다름없다. 그는 즉시 신임하는 암행어사를 남몰래 북방으로 급파하여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화살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서아는 취운정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렸지요. 궁 안에서는 그녀를 향한 다른 후궁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김규진이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편 잡아먹은 쌍년, 여우 같은 년이라는 험한 말들이 그녀의 등 뒤를 따라다녔지만 서아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큰 목표를 위해서는 이 정도의 수모는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북방으로 갔던 암행어사가 돌아왔습니다. 결과는 서아의 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김태석은 자신의 수하들과 결탁하여 수년간 군수물자를 빼돌려 막대한 부를 축적했으며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병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겨울, 소모까지 빼돌려 수많은 병사들이 동상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왕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즉시 김태석은 을금부로 압송되었고 그의 집과 관련자들의 가게는 샅샅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비단과 매물 장부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모든 것이 명백해지자 김태석은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한 뒤 가장 척박하다는 함경도 경원으로 유배를 떠나라는 어명이 내려졌습니다. 아버지의 권세만 믿고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방탕하게 살아온 그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장남이 죄인이 되어 유배길에 오르는 모습을 본 윤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김규진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텅 빈 아들의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찮게 여기고 내쫓았던 그 연약한 며느리가 이제는 자신의 아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가문을 위협하는 무서운 적이 되어 돌아왔음을 그는 서아라는 이름 석자에서 섬뜩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김규진은 이대로 무너질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들의 몰락은 그의 가슴 속에 잠자고 있던 도끼를 깨웠지요. 그는 서아를 이대로 두었다가는 정말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총동원하여 서아를 향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서아를 음해하는 유언비어가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궁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수건 이 씨가 밤마다 주술로 전하의 길을 빨아먹어 옥체를 쇠하게 만든다. 죽은 남편의 망령이 궁을 떠돌며 재앙을 부른다와 같은 흉흉한 소문들이었지요. 중전과 다른 후궁들은 이 소문을 빌미로 서아를 더욱 노골적으로 따돌리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던 김규진은 마침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는 매수를 통해 서아의 처소에 새로 들어온 어린 나인을 포섭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서아의 저녁 수라상에 올릴 은어구이에 아주 소량의 독을 타라는 비정하고 끔찍한 명령을 내렸지요. 한 번에 죽지는 않으나 장기간 복용하면 서서히 몸이 쇠약해져 시름시름 앓다 죽게 되는 무서운 독이었습니다. 그날 밤 월하는 평소와 달리 유난히 불안해하는 어린 나인의 눈빛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늘 서아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모든 것을 세심하게 살피던 월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은밀히 은수저를 구해 서아가 수라를 들기 직전 아무도 모르게 은어구이를 찔러보았습니다. 그러자 새하얗던 은수저 끝이 순식간에 새까맣게 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씨, 월하의 비명에 서아는 들고 있던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왕의 후궁을 독살하려 한 엄청난 사건이었지요. 범인으로 지목된 어린 나이는 모진 고문 끝에 병조판서 대기 지시를 받았다고 자백했지만 김규진과 연결되는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규진이 꼬리를 자른 것이지요. 결국 어린 나이만 참수형을 당하는 것으로 사건은 흐지부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짓인지,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서아는 처음으로 깊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궁궐은 왕의 총애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난무하는 거대한 전쟁터였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은 곧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지요. 이것이 바로 그녀가 원하던 힘을 얻은 대가였습니다. 며칠 동안 취운정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하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지요. 그녀가 절망에 빠졌다고 생각한 김규진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한밤중 월아가 조심스럽게 서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씨, 좌의정 대감 댁에서 보낸 사람이라 하옵니다. 좌의정 장익선. 그는 조정에서 유일하게 병조판서 김규진에게 쓴소리를 하며 그를 견제하는 깐깐하기로 소문난 노대신이었습니다. 김규진의 오랜 정적이기도 했지요. 서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들라하라. 들어온 것은 장익선의 신복이었습니다. 그는 서하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 뒤 작은 서신 하나를 건넸습니다. 서신에는 단 한 줄의 글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적에 적은 동지라 하였습니다. 장익선은 서하의 존재에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서하를 통해 김규진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손을 내민 것이지요. 그날 이후 서하와 장익선은 은밀하게 서신을 주고받으며 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익선은 서하에게 조정 내부의 움직임과 김규진 일파의 약점들을 알려주며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는 서하에게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정보를 전해왔습니다. 김규진이 단순히 군수물자를 빼돌리는 수준의 부패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사적 영향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일부러 북방 국경지대에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심지어 국경 밖 오랑캐 부족과 내통하여 그들에게 군사 정보를 흘리고 그 대가로 막대한 뇌물을 챙기고 있다는 첩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패가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는 역모나 다름없는 행위였습니다. 서하는 장익선의 서신을 읽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규진이라는 인간의 탐욕과 악랄함이 자신의 상상을 초월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심장은 뜨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김규진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 역모의 증거만 손에 넣을 수 있다면 이 지긋지긋한 복수를 끝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하는 다시 예전의 냉철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건 가장 위험하고도 치밀한 마지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세우며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함정을 팠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된 어느 깊은 밤, 서하는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는 월아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월아는 그 차가운 손의 감촉에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요. 서하가 비장한 표정으로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월아야, 이제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끝낼 때가 되었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 김규진의 저택이 있을 법한 어두운 도성의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직접 들어가야지. 서하의 그 비장한 한마디에 곁에 있던 월아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아씨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원한에 잠겨 있지 않았지요. 그것은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사냥에 나서는 사냥꾼의 눈빛, 차갑고도 예리하게 빛나는 칼날의 그것이었습니다. 호랑이를 잡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어 호랑이 굴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걸어 들어가겠다니요. 월아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지만 아씨의 결심을 감히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궁궐 안에는 이상한 소문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건 이씨,
즉 서아가 병조판서 김규진 대감의 비리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자를 손에 넣었다는 소문이었지요. 소문의 출처는 불분명했습니다. 서아의 처소인 취운정을 드나드는 나인들의 입에서 시작된 것 같기도 했고, 좌이정 장익선 대감 대기 하인이 술김에 흘린 말 같기도 했습니다. 소문은 날개가 달린 듯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수검마마께서 병조판서 대감이 북방 오랑캐와 내통한 서찰을 가지고 계신다더라. 조만간 전하께 그 모든 것을 아뢰고 김씨 가문을 통째로 뒤엎을 것이라지. 소문은 살이 붙고 부풀려져 이제는 기정사실처럼 궁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서아가 치밀하게 계획하여 뿌린 거짓 정보였습니다. 그녀는 장익선 대감과 미리 뜻을 맞추어 김규진이 심어놓은 첩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렸습니다. 어떤 날은 월아에게 일부러 큰 소리로 핀잔을 주었지요. 월아야, 그 중요한 서찰을 그리 허술하게 보관해서 어쩌자는 것이냐. 내 목숨보다 더 중한 것임을 잊었어. 또 어떤 날은 왕과의 저녁 산책길에 일부러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전하,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사옵니다. 그 짐승의 목에 밧줄을 걸 날이 머지않았나이다. 이 모든 소문이 김규진의 귀에 들어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그는 코웃음을 쳤지요. 계집 하나가 꾸며낸 허튼 수작이라 얕보았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조정의 분위기마저 미묘하게 자신을 압박해오자 그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좌이정 장익선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고 왕 또한 어전회의에서 국방 문제를 거론하며 자신을 떠보는 듯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지요. 설마 정말 그년의 손에 무언가 들어갔단 말인가? 그럴 리가 없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했는데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의 마음을 좀먹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음식 맛도 잃었습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병조판서의 위엄은 간데없고 이제 그는 궁지에 몰린 늙은 쥐의 형상이었지요. 이러다 정말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결국 그는 최후의 그리고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맙니다. 서아를 죽여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이 불안의 싹을 영원히 잘라버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는 수소문 끝에 돈이라면 사람 목숨 하나쯤은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무자비한 자객들을 비밀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서아의 처소인 취운정의 내부 구조와 경비가 허술해지는 시간을 상세히 알려주며 흔적도 없이 그녀의 목숨을 끊어놓으라 명했습니다. 이는 서아가 파놓은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었지요. 보름달이 유난히도 밝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취운정의 모든 등불이 꺼지고 사방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오직 서아의 침소에만 작은 등잔불 하나가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방 안에는 서아와 월아 단둘뿐이었습니다. 월아는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손으로 서아의 옷소매를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씨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정말로 자객들이 온다면. 괜찮다, 월아야. 두려워 마라. 오늘 밤이 지나면 이 모든 악연이 끝날 것이니. 서아는 오히려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늘게 떨리는 그녀의 손끝이 그녀 역시 극도의 긴장감 속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그녀는 왕과 미리 모든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오늘 밤 왕의 정예의 금군들이 취운정 주변의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자객들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계획이 어그러지기라도 한다면 정말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자정을 넘긴 시각, 마침내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복면을 쓴 사내 셋이 담장을 소리 없이 넘어와 고양이처럼 사뿐한 걸음으로 취운정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서아의 침소로 다가와 단도로 문고리를 부수고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악! 워라는 비명을 지르며 서아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자객들의 눈이 번뜩이며 서아를 향해 칼을 치켜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내년이 바로 이서아더냐? 원망 마라. 이것이 내 운명이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아가 두려움에 떠는 대신 오히려 그들을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너희들이야말로 원망 마라. 너희들의 운명 또한 오늘 밤 여기서 끝날 테니.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사방의 문이 활짝 열리며 수십 명의 금군들이 횃불을 들고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선두에는 용포는 아니었으나 왕의 위엄이 서린 무복 차림의 이원이 서슬 퍼런 칼을 들고 서 있었지요. 내 이놈들, 감히 왕의 여인을 헤아려 들다니 모두 포박하라. 왕의 불호령이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당황한 자객들은 뒤늦게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사방은 포위된 후였습니다. 잠시 칼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이내 자객들은 모두 제압되어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나뒹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서아와 이원의 계획대로였습니다. 의금부의 가장 깊숙한 옥사에 끌려간 자객들은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입을 굳게 다물고 버텼으나 살점을 파고드는 고통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 결국 모든 것을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배우가 바로 병조판서 김규진이며 그가 수건 이 씨를 암살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튿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이원은 즉시 어명을 내렸습니다. 금군은 지금 즉시 역적 김규진의 집을 포위하고 집안의 모든 것을 샅샅이 압수수색하라.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못하게 하라. 수백 명의 금군이 성난 파도처럼 김규진의 저택으로 몰려갔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던 저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금군들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끌어내고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지요. 어리둥절하던 김규진은 들이닥친 금군 대장으로부터 왕의 후궁, 암살 교사 혐의라는 말을 듣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지요. 서아는 금군에게 미리 은밀한 정보를 전해두었습니다. 김규진이 가장 중요한 문서를 숨겨두는 장소를 말입니다. 그것은 중학 시절 김규진의 신복이었던 자가 술에 취해 무심코 흘렸던 말을 기억해 두었던 덕분이었습니다. 금군들은 곧장 김규진의 서재로 들이닥쳐 그가 가장 아끼던 산수와 족자 뒤에 숨겨진 비밀 벽장을 찾아냈습니다. 벽장 안에서는 상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북방 오랑캐의 수장과 주고받은 밀서들과 함께 그들에게서 받은 막대한 양의 금은 보화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밀서에는 국경의 군사 배치도를 넘겨주고 의도적으로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도록 종용하는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지요.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할 역모의 증거였습니다. 역모의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나자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김규진의 눈치를 보며 그를 따르던 신하들은 하루아침에 그에게 등을 돌리고 앞다투어 그의 죄를 성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이란 이토록 허망하고 비정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장엄하고도 서슬 퍼런 분위기 속에서 어전회의가 열렸습니다. 백관이 도열한 가운데 옥좌에 앉은 이원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포승줄에 묶인 죄인의 몰골로 김규진이 대전 안으로 끌려 들어왔습니다. 한때 하늘을 찌를 듯했던 그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백발이 산발이 된 초라한 늙은이만 남아있을 뿐이었지요.
그는 왕 앞에 내던져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원은 아무 말 없이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곁에 시립하고 있던 서아를 불렀습니다. 수건, 가까이 오라. 왕의 명에 서아는 조용히 앞으로 나아가 옥좌 바로 옆에 섰습니다. 왕이 신하의 죄를 심판하는 자리에 후궁을 세운다는 것은 파격적인 일이었으나 그 누구도 감히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대의 손으로 저 역적의 죄를 직접 심판하라. 서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싸늘하고도 고요한 눈으로 바닥에 엎드려 있는 자신의 시아버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하늘처럼 떠받들어야 했던 존재, 자신을 지옥으로 내몰았던 악마. 만감이 교차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죄인 김규진은 들으라. 나직하지만 대전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첫째, 너는 나라의 녹을 먹는 병조판서로서 마땅히 국방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국경을 외적에게 팔아넘기려 하였으니 이는 하늘이 용서치 못할 역모의 죄다. 둘째, 너는 왕의 눈과 귀를 가리고 조정을 어지럽혔으며 무고한 충신들을 모함하고 국정을 농단하여 백성을 도탄에 빠뜨렸으니 이는 신하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기만의 죄다. 셋째, 너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마저 내버리고 간 남편을 잃은 며느리를 음해하고 내쫓았으며 그녀의 재산을 탐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으니 이는 짐승만도 못한 폐륜의 죄다. 그리고 넷째, 급기야 그 모든 죄를 덮기 위해 왕이 여인인 나의 목숨을 해하려 하였으니 이는 곧 왕실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대역죄에 해당한다. 서아의 목소리가 한마디 한마디 이어질 때마다 김규진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서리빨 같은 선언을 내렸습니다. 이 모든 죄를 물어 너는 만번 죽어 마땅하다. 으하하, 내년이, 감히 내년이 나를 심판해. 김규진은 실성한 듯 웃으며 서아를 향해 발악했습니다. 그래, 내가 졌다. 하지만 너도 행복할 것 같으냐? 남편 잡아먹은 년, 독한 년, 너는 평생 저주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의 저주 섞인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대전 안을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이원은 차갑게 명을 내렸습니다. 역적 김규진과 그의 일파는 삼족을 멸하는 차명에 처하고 그 재산은 모두 몰수하여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해 쓸 것이다. 여봐라, 당장 저 자의 주둥이를 맞고 형장으로 끌고 가라. 그렇게 길고 길었던 복수는 끝이 났습니다. 김규진과 그의 신복들은 모두 저작거리에서 참수되었고 그의 가문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함경도로 유배를 갔던 김태석은 그곳에서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했으며 아들들의 비참한 최후와 가문의 몰락 소식을 전해 들은 윤씨 부인은 충격으로 실성하여 웃고 우는 것을 반복하다 얼마 못 가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아는 취운정 누각에 홀로 서서 이제는 텅 비어버린 김씨 가문의 저택터를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뜨겁게 타오르던 복수심이 모두 재가 되어 사라진 자리에는 깊고 허어로운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눈물도 기쁨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모질고 아팠던 자신의 지난 세월을 떠나보내는 슬프고도 담담한 작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 끝나고 조정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김규진 일파가 사라진 자리는 장익선을 비롯한 강직한 신하들이 채웠고 이원은 비로소 자신이 꿈꾸던 정치를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었지요. 나라가 안정되자 왕은 서아를 정일품 쑥빈으로 책봉하여 그녀의 공을 높이 치하했습니다.
서아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던 과거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깊은 고통과 시련은 그녀를 꺾는 대신 오히려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와 왕의 총애를 사사로이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작거리 주막에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의 목소리를 왕에게 전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도록 왕을 보필했습니다. 그녀는 그 누구보다 백성의 삶을 깊이 이해하는 현명하고 따뜻한 국무의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아는 이원과 함께 궁궐 가장 높은 누각에 올라 노을에 붉게 물들어가는 도성의 활기찬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작거리에는 저녁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아이들의 명랑한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요. 이원이 다정하게 서아의 손을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빈. 그대를 만난 것은 짐의 행운이자 이 나라의 행운이었소. 그대가 없었다면 짐은 아직도 저 썩은 뿌리를 잘라내지 못한 채 허수아비 군주로 남아있었을 것이오. 서아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이원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소첩 또한 전하를 만나 눈밭에서 꺾였던 삶을 다시 피울 수 있었나이다. 그러니 이제는 지난날의 아픔은 모두 잊으시고 오직 만백성을 위한 성군이 되소서. 소첩이 평생 전하의 곁에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원한이 머물던 어두운 곳이 아닌 앞으로 백성과 함께 만들어갈 희망찬 미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모진 눈보라와 서리를 이겨내고 상처 입은 가지에서 더욱 맑고 굳센 향기를 피워낸 한 송이 매화처럼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란 것이 참으로 묘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더없이 혹독한 시련을 안겨주는가 하면 또 어떤 이에게는 예상치 못한 기회를 가져다 주기도 하니까요. 어쩌면 운명이란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시련 앞에서 좌절하고 쓰러지느냐 혹은 그것을 딛고 다시 일어서느냐에 따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나락에서도 끝내 삶의 의지를 놓지 않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아무리 모진 풍파가 삶을 뒤흔들어도 꺾이지 않는 의지와 희망만 있다면 가장 아팠던 상처의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한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이겨낸 그녀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향기로운 전설이 되어 사람들 가슴 속에 남게 되었답니다. 지금까지 명월이의 기방야담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욱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